중국을 아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비호감이라는 비율이 미국에서 약간 80%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총의가 모여졌다는 거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걸 중국이 알고 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 압박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잖아요.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의 상황 때문에 탄핵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느껴지고, 뭐 사실 미국에서도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뭐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무슨 국유화한다고 했을 때 한 하원 의원이 와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 같으면요, 트럼프 대통령 이미 탄핵 여러 번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주식 사라 라고 자신의 그 소셜이죠, 트루스 소셜에 그냥 글을 올리면서 DJT라고 자기 회사의 그 티커, 주식 티커를 올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푼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이 온통 암호화폐를 만들고 자기 이름의 민코인, 부인 이름의 민코인까지 만들다 보니 사실 한국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탄핵 여러 번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려면 아직 멀고 멀었습니다. 한국은 뭐 워낙에 대통령을 탄핵한 게 벌써 이 짧은 대통령제에도 벌써 2번이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에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탄핵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다고 현재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S&P 500 지수가 한 20% 정도 떨어져 가지고 조정 국면에 잠시지만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관세 전쟁을 일으키니까 주가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노후는 뭐냐? 모두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401K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의 노후는 사실상 주가 지수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지지층마저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지율이 한 42%로 취임 이후에 한 14%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은 미국 내에서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주가 지수가 한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하려면 첫 1년 안에 모든 걸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때뿐이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속의 머리에 있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 1년, 그리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 전에 뭐든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간 선거에 판별을 받는데,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승리를 거둔 집권 여당은 미국에서도 거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당이 있으면 다음 그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 있다면 그 대통령 선거 직후가 아니라면 그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요,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1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과격하게 나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얼리티 쇼 출신, 쇼 진행자 출신이고 여론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민감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론만 보고, 국내 여론만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1년은 이렇게 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점을 찾고 시장을 다시 밀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은 과격하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지만 불법 체류자들 내보낸다, 뭐 이민 단속 강화한다 라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때보다도 불법 체류자 덜 잡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경을 넘는, 그리고 국경을 잘 닫아놔서 국경을 넘는 불법 체류자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강제로 밀어서 내보내는 사람 숫자는 오히려 오바마 때보다 적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보낼 때 워낙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 인권 침해 논란이 나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과 주가 지수를 늘 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지만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오면 또 다시 시장에 요동치고 다시 올라가든가 아니면 또 어떤 길을 다시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총의가 모아져 있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 퓨 리서치 센터나 이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을 아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비호감이라는 비율이 미국에서 약간 80%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총의가 모여졌다는 거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대해 그 수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중국에 대해서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절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그리고 ZTE 이런 데 제재했던 것도 거의 유지했고요.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중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바이든 때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H20 같은 엔비디아의 좀 저사양 GPU까지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미국이 했잖아요. 중국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이 마음을 고쳐먹었고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걸 중국이 알고 있고 미국이 정권에 상관없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45% 지금 최근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는 245%라는 관세 수치까지 중국에 대해 나왔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수치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말했던 한 60% 정도의 관세 혹은 그보다 좀 낮은 정도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을 한 대로 정해지고 나면 다음 정권에도 그대로 연결될 겁니다. 바이든이 그랬듯이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이걸 바뀔 리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미중 패권 대결은요. 단순히 10년, 5년짜리 문제가 아니고 50년, 100년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 청문회 때 한 얘기입니다. 미중 패권 대결은 우리 21세기를 규정할 대결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끝난다고 해서 이 관세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눈치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만 잘 봐도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게 국제 협상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협상한다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어디랑 합니까? 일본이잖아요. 우리는 일본이 하는 걸 보고 따라 움직이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 관세 문제나 이런 걸 대중 압박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오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중 압박에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세도 지금 협상하면서 더 낮춰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 압박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이 얻어내는 만큼 우리가 얻어낸다면 야, 일본한테 저만큼 줬으니 우리도 최소한 저 정도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어서는 저는 결코 나쁜 협상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오히려 보통 일본, 한국 이런 순서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대선 국면이고 한국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는 것도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한정 끌 수 없겠죠. 90일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요. 90일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바꾸는 거는 너무나 쉽고요. 사실 그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이 90일 안에 갑자기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결을 하더라도 어떤 선언적인 타결을 해놓고요. 그 안에 디테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리더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나눠서 대응하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치만 잘 봐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요 단순히 트럼프 소나기를 피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전환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돌아가시 전에 트럼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역사의 변곡점에 들어선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역사의 변곡점이란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질서,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지만 그 국제 질서를 미국 스스로 필요에 의해 바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평화시처럼 눈치를 보면서 여기 들어갈까 저기 들어갈까 이러다 보면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익을 끌어내면 가장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 말기에 제가 여기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도시바 공작기계 사건 같은 걸 보면 양쪽 모두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던 어설픈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이는데요. 1987년에 일본 도시바가 몰래 공작 기계를 소련으로 수출합니다. 그때 소련은요, 잠수함에 정밀한 프로펠러를 못 만들어서 핵잠수함이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미국이 그 소리를 가지고 소련 잠수함을 탐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린 겁니다. 도시바의 공작 기계를 수입해 와서 정밀한 프로펠러를 만들었다는 걸 미국이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미국에서 도시바 공작 기계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도시바 반도체 그리고 일본 반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중국과 당연히 잘 지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런 대전환기에 어설프게 양쪽 모두에게 발을 걸치고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다 보면 양쪽 모두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가 중국을,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제2의 내수시장으로 생각하고 중국에서 우리가 이득을 많이 취하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그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고 중국 기업들한테 우리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안 됐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 이런 데서 모든 배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갔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이 과정에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당연히 열어두고 우리가 잘 지내야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건 지금은 대전환기다. 그래서 이 전환기에 살아남는 방식으로 해야지 평화 시기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